산적들은 인근 상단을 거하게 털어온 것을 자축하며 요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체의 가장 깊숙한 곳, 두목 흑호의 거처에는 거친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흑호는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 사이에서 유독 값비싸 보이는 비단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길질로 뚜껑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에 채인 상자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한 사내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호가 내 놈은 또 어떤 놈이냐?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이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의원이 환자를 진맥하듯 흑호의 얼굴 구석구석을 빤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했습니다. 아이의 기묘한 눈빛에 흑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아이가 또랑또랑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나 눈썹 사이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고 턱은 두둑하여 아랫사람을 품을 기상이나 입꼬리에 배신의 음영이 드리워져 있소. 당신은 열흘 안에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하의 칼에 목을 맞을 상이요. 아이의 말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산적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배를 잡고 포복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아하, 저 꼬맹이가 잠꼬대를 하는구나. 두목, 저놈이 겁을 상실했나 봅니다. 하지만 흑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저 아이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산채를 가득 채웠던 요란한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흑호는 허리에 찬 육중한 칼을 천천히 뽑아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아이의 작은 턱 밑에 바싹 가져다 대며 땅이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내 놈, 지금 그 작은 혀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냐? 대체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 흑호 앞에서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흑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단우. 나는 당신의 운명을 읽었을 뿐이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운명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소. 이 산채가 당신의 무덤이 되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그 당돌함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흑호는 자신도 모르게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위협해 왔지만 이토록 기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믿는 부하의 칼에 흑호의 뇌리에 그 한마디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부하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의리로 뭉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눈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단우, 그의 품속에는 너덜너덜한 천에 감싸인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청기영, 즉 하늘의 비밀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관상학의 비서였습니다. 단우의 집안은 대대로 조선 최고의 관상감으로서 임금의 용안을 살피고 국운을 점치는 중책을 맡아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강직한 성품으로 간신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영모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린 단우는 충직한 몸종의 손에 이끌려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청기영을 품에 안고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글자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 읽는 법을 배웠고 천기영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노학자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단우는 할아버지의 옛 친구가 있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한 상단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말수가 적은 고아 행세를 하며 조용히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이 칠성산의 험준한 고갯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악명 높은 흑호의 산적대에게 속수무책으로 습격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칼부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단우는 오히려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살피며 살아남을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는 산적들이 사람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간파하고 상단 구석에 있던 텅 빈 비단 상자 안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산적들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값비싼 물건이라 생각해 그대로 산채로 가져왔고, 덕분에 그는 산적 소굴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우에게 있어 산적 소굴에 잡혀온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기영의 가르침을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늘 관상 가는 서재에 앉아 글만 읽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곳으로 들어가 온갖 인간 군상의 얼굴을 읽고 그들의 운명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우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시험대 위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흑호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거대한 호랑이의 기상과 함께 그를 둘러싼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긴박했기에 그는 자신의 안위도 잊은 차에 다급하게 경고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자비심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관상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어린 천재의 지적 호기심이기도 했습니다. 단우는 흑호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천기영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관상에는 잔인함 속에 의리가 있고 포악함 속에 연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해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우는 지금 자신이 던진 배신이라는 화두가 흑호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문이 앞으로 이 산체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조용히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당돌한 경고에 산적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흑호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험상궂은 얼굴에 갈퀴 같은 손을 가진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산체의 이 인자이자 흑호의 의형제인 갈퀴였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흑회에게 간언했습니다. 두목, 어찌 저런 근본도 없는 애송이의 말에 이리 흔들리시는 겁니까? 저놈은 필시 우리 형제들의 의리를 이간질하려는 관아의 첩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저놈의 혀를 뽑아 진실을 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듯 몇몇 산적들이 옳소, 갈퀴 형님 말이 맞소 라며 소리쳤습니다. 갈퀴는 흑호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단우를 향한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그 살기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흑호는 갈퀴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이가 관아의 첩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흑호는 아이의 눈에서 그 어떤 거짓이나 악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마치 자신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많은 위기와 배신 속에서 살아남아온 산전수전의 사내였습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저 아이가 위험한 존재이긴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갈퀴의 청을 손짓으로 물리치고 단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다, 꼬마야. 내 놈의 그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 내 놈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 흑호의 결정에 산채 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갈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흑호를 바라보았지만
두목의 결정에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흑호는 단우에게 선언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열흘이다. 열흘 안에 내 놈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만약 열흘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내 놈이 나를 기만한 것이라는 증좌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놈의 목숨을 거두겠다. 허나 만약 내 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 산채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주겠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판단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적소굴의 두목과 어린 관상가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흑호는 단우에게 자신의 거처 옆에 있는 작은 막사를 내어주고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우가 산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삼엄한 감시를 붙였습니다. 단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막사 안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청기영을 탐독하거나 감시하는 산적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내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산적들은 처음에는 그런 단우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묘한 분위기와 비범한 눈빛에 압도되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열흘은 그렇게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 흑호는 단우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산채의 모든 부하들을 아침 식사 자리도 미룬 채 훈련장의 넓은 마당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험상궂은 산적들이 도열한 모습은 그야말로 위압적이었습니다. 흑호는 자신의 옥좌에 앉아 그 옆에 단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우야, 네가 말한 대로 나를 배신할 자가 이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그 자를 지목해 보거라. 내 눈이 정말 하늘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면 이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단 한 명의 배신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우를 시험하려는 의도와 함께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형제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단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열한 산적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아서 산적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피하거나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단우는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살핀 뒤 마침내 흑호의 바로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사내를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흑호의 의형제이자 산채의 2인자인 갈퀴였습니다. 단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저 자입니다. 두목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자는 두목께서 가장 믿고 아끼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산적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에 가득 차 갈퀴에게로 쏠렸습니다. 갈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두목,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제가 두목을 모신 지 어언 10년, 어찌 제가 두목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저 어린 놈이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그를 따르던 몇몇 산적들도 갈퀴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흑호의 얼굴은 복잡한 심경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자로 지목된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우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단우야, 너는 지금 내 의형제를 모함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보고 그를 배신자라 단정하는 것이냐?
단우는 갈퀴의 연극 같은 통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관상학적 소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 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마는 넓어 지략이 뛰어나나 눈썹이 끊어져 있어 형제의 의리를 저버릴 상입니다. 코는 높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무엇보다 저 웃고 있는 눈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눈은 웃을 때 함께 웃지만 저 자의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저것은 주인을 물어뜯을 기회만 엿보는 굶주린 승냥이의 눈입니다. 웃고 있는 입가에는 동료의 피를 빨아먹을 이리의 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두목의 위세에 눌려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언젠가 반드시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단우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섬뜩해서 산적들은 자신도 모르게 갈퀴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갈퀴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는 자신의 의형제가 배신자로 지목된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우의 소름 끼치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 동안 생사를 함께한 갈퀴를 참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우의 능력을 이대로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우에게 또 다른 시험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배신 문제가 아닌 좀 더 실질적이고 명확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단우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갈퀴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겠다. 대신 너의 능력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며칠 전 산채의 굴량미, 닷섬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만약 내 눈이 정말 진실을 꿰뚫어 본다면 그 굴량미를 훔쳐간 도둑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찾아내 보거라. 굴량미 도난 사건은 산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산적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위기가 흉흉해진 상태였습니다. 흑호는 단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의 말을 모두 헛소리로 치부하고 갈퀴에 대한 의심을 거둘 생각이었습니다. 단우는 흑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량미 창고를 지키던 3명의 보초를 앞으로 불러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늠름한 체격의 중년 사내, 눈치가 빠른 젊은이, 그리고 유독 어수룩해 보이는 막내 보초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3사람은 모두 자신은 결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단우는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묻는 대신 그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그리고 아주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한참 동안 3사람의 얼굴을 살핀 뒤 마침내 가장 어리숙하고 순박해 보이는 막내 보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지목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순진해 보이는 자가 어찌 대담하게 굴량미를 훔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갈퀴는 콧방귀를 뀌며 저 녀석은 쥐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는 멍청이다. 저 꼬맹이가 이제는 아무나 막 찔러보는구나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저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마의 복덕궁이 유난히 두툼하고 빛이 나는데 이는 최근에 큰 식복을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두 눈 사이에 콧잔등, 즉 상흔의 검푸른 기운이 서려 있는데 이는 마음에 큰 거짓을 품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이 마르고 혀가 자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자신의 거짓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범인은 바로 저 자가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닷섬을 혼자 차지하고 며칠 동안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단우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흑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시켜 막내 보초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습니다. 막내 보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막사 뒤뜰의 낡은 장독대 밑에서 땅을 판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을 파헤치자
그 안에서 사라졌던 군량미 닷섬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막내 보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도 모르게 쌀을 퍼내 배불리 밥을 지어 먹었고 남은 쌀은 나중에 팔아넘길 생각으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산적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어린 소년 단우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량미 도둑을 정확히 가려낸 사건 이후 산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산적들은 더 이상 단우를 그저 신기한 꼬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우의 눈이 자신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의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갈퀴였습니다. 그는 단우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한 것에 이어 자신의 눈앞에서 그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흑호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단우라는 저 어린아이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반란을 앞당겨 흑호와 단우를 동시에 제거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갈퀴는 물밑에서 은밀하고 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산채 내에서 흑호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을 몰래 규합했습니다. 그는 평소 약탈한 재물을 분배하는 과정에 앙심을 품고 있던 자들, 흑호의 엄격한 규율에 염증을 느끼던 자들을 찾아가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보시게들, 우리 두목이 요즘 저 어린 꼬맹이의 말에 놀아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저러다 우리 산채 전체가 관아에 넘어가게 생겼어. 흑호의 시대는 이제 끝났네. 우리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그는 흑호가 어린아이의 미신에 빠져 산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산적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을 심었습니다. 그의 교묘한 이간질에 적지 않은 수의 산적들이 점차 그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갈퀴는 단우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단우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우를 직접 해치면 의심을 살 것이라 여겨 사고로 위장한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단우가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산속 오솔길에 좁은 낭떠러지 부근에 몰래 덫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단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고 덫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주방의 요리사를 매수하여 단우의 식사에 독성이 있는 버섯을 몰래 섞어 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국의 색깔이 미묘하게 탁한 것을 보고는 오늘은 입맛이 없구나 라며 수저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단우는 갈퀴의 살기를 직접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갈퀴가 자신을 죽이려 할수록 그의 관상에 나타나는 흉한 기운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퀴의 눈 밑에 검은 기운이 그림자처럼 번지고 그의 입술이 뱀처럼 얇아지는 것을 보며 반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갈퀴의 어설픈 암살 시도를 피할 때마다 오히려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씩 더 모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산채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 흑호를 지지하는 세력과 갈퀴를 따르는 반란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어린 소년 단우가 있었습니다. 열흘의 약조된 시간 중 닷새가 지났을 때 단우는 갈퀴의 얼굴에 서린 살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짙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썹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광대뼈에는 마치 시든 먹물처럼 검고 탁한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기영에 따르면 이는 반역과 같은 큰일을 도모하기 직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징표였습니다.
단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늦게 흑호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흑호의 앞에 엎드리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올렸습니다. 두목,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갈퀴의 얼굴에 영모의 기운이 완연하니 필시 사나흘 안에 거사를 치를 것이 분명합니다. 흑호는 단우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경고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굴량미 사건 이후 단우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형제를 배신자로 단정 짓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우를 향해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우야, 네가 본 것이 그저 얼굴에 나타난 기운뿐이더냐? 그것만으로 내 수족과도 같은 아우를 역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에게 좀 더 확실한 증자를 보여줄 수는 없겠느냐? 그는 단우가 제시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단우는 흑호의 마음을 읽고는 이번에는 단순한 관상학적 소견을 넘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제가 본 것은 그저 기운만이 아닙니다. 저 자의 얼굴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나그네의 기운과 관아의 녹을 먹는 자들의 기운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이는 저 자가 최근 밤마다 몰래 산을 내려가 관아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필시 관군을 끌어들여 두목의 뒤를 치고 이 산채를 통째로 관아에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단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며칠 전 밤에 우연히 갈퀴가 낯선 사내와 접선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다른 산적의 증언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산적은 갈퀴가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단우가 그의 얼굴에 서린 비밀과 공포의 기운을 읽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얻어낸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단우의 구체적인 설명과 증언에 흑호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관군을 끌어들인다는 대목은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채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산채 전체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갈퀴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쌓아온 신뢰와 눈앞의 어린아이가 제시하는 차가운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지만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우를 물러가게 한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인 무쇠를 불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칠성산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그날 밤 자신의 처소로 거구의 사내 하나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쇠뭉치 같은 주먹과 다문 입술이 인상적인 산채에서 가장 말수가 적고 우직하기로 소문난 무소해였습니다. 무소해는 흑호가 산적이 되기 전부터 그를 따라다닌 가장 오래된 부하로 그의 충성심은 산채의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흑호는 다른 부하들을 모두 물리고 무소해에게 낮은 목소리로 비밀 임무를 내렸습니다. 무소해야, 지금부터 너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겠다. 오늘 밤부터 갈퀴 녀석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아라. 그놈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놈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내게 전부 보고해야 한다. 단, 절대 내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산채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무소에는 관상이나 예언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현실적인 사내였습니다. 그는 단우가 갈퀴를 배신자로 지목했을 때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목인 흑호의 명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두목.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흑호의 처소를 물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흑호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소에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고 갈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갈퀴의 막사가 가장 잘 보이는 깊은 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갈퀴의 막사를 응시했고 갈퀴가 화장실을 갈 때조차 소리를 죽여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첫날 밤 갈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막사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마침내 갈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막사를 빠져나와 산채 뒤편의 새끼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소에는 약속된 거리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며 소리 없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갈퀴가 향한 곳은 산 아래 민가와 연결된 인적이 드문 약초꾼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무소에는 오두막 근처의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복면을 쓴 사내둘이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안에서는 갈퀴와 그들이 무언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소에는 그들의 대화를 전부 엿들을 수는 없었지만 관아, 포도대장, 잔칫날과 같은 단어들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단우의 경고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갈퀴는 두 사내와 헤어져 다시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무소에는 그가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흑획에 돌아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고했습니다. 흑호의 얼굴은 보고를 듣는 내내 차갑게 굳어갔고 그의 눈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소의 보고를 받은 흑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가운 막사 안을 서성이며 괴로워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의형제가 정말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와 형제를 잃는다는 슬픔, 그리고 자신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단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그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단우는 아무 말 없이 흑획에 차를 건넸습니다. 흑호는 말없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단우를 시험의 대상이나 신기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아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고백하듯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북방의 국경지대에서 여진족의 침입을 막던 용맹한 군관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나라에 충성했고 부하들을 아꼈으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부패한 상관이었던 경비대장의 탐욕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비대장은 군량미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웠고 마침 국경지대에 큰 흉년이 들어 군사들이 굶주리게 되자 모든 죄를 흑획에 뒤집어 쓰이웠습니다. 그는 흑호가 여진족과 내통하여 군량미를 넘기고 반란을 꾀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를 반역자로 규정했고 그의 일가족과 그를 따르던 충직한 부하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흑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가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세상에 대한 복수심과 지켜주지 못한 가족과
부하들에 대한 죄책감에 불타 결국 험준한 칠성산으로 들어와 스스로 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심판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칼은 무뎌지고 복수심은 점차 무력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처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단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당신의 얼굴에는 사람을 해치는 살인자의 상이 없습니다.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이마에는 꺾여버린 충성심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추운 겨울밤에 울고 있는 호랑이의 상을 가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본래 사람을 해치거나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을 사람이 아닙니다. 단우의 담담한 위로에 흑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두목과 포로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흑호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갈퀴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소의 존재는 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전에 모든 계획이 탈로 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흑호의 의심을 다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아주 교활하고 대담한 연극을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부하 중 평소 손버릇이 나쁘고 머리가 어수룩한 자를 몰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산채의 비상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몰래 훔쳐나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나중에 두둑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갈퀴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사주한 부하의 멱살을 잡고 흑호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모든 산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목, 이놈이 감히 우리 형제들이 굶주릴 때를 대비해 모아둔 비상식량을 훔쳤습니다. 우리 칠성산의 가장 중요한 의리는 형제애인데 이놈은 그 의리를 저버리고 제 배만 채우려 한 추악한 배신자입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산적들은 모두 그 부하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부하는 갈퀴와의 약속만 믿고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갈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듯 흑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목,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아우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산채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의리를 저버린 저 배신자는 제가 직접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두목에 대한 저의 충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그는 마치 흑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충성심에 그를 의심하던 몇몇 산적들마저 마음을 돌려 역시 갈퀴 형님뿐이다 라며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는 갈퀴의 이 완벽한 연극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잠시 동안 단우의 경고마저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단우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여 괜한 의심으로 의형제를 괴롭힌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갈퀴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하를 벌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날 저녁에는 단우를 불러 처음으로 그의 능력을 질책했습니다. 단우야, 너의 눈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보아라,
갈퀴는 나에게 저토록 충성스럽지 않으냐. 너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흑호의 질책에 단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리의 교활한 꾀에 넘어간 호랑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흑호의 질책과 불신에 단우는 처음으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약속한 열흘까지는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흑호가 갈퀴의 거짓된 충성심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단우는 자신의 목숨보다 어리석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의로움을 품고 있는 저 상처 입은 호랑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사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할아버지의 유품인 청기영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는 갈퀴의 배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책장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책의 모든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우는 책의 수많은 비기들 중에서 특히 운명의 큰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책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거대한 변곡점은 반드시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이 큰 결심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강렬한 기운이 혈맥을 타고 흘러 몸의 특정 부위에 평소에는 없던 붉은 반점이나 기이한 형태의 흉터를 만들어낸다. 책에는 특히 배신과 같이 의리를 저버리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등 뒤에 척추를 따라 칼에 베인 듯한 붉은 흉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우는 이것이야말로 갈퀴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단우는 산적들의 아침 훈련 시간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산적들 사이에서 유독 상의를 벗은 채 땀을 흘리고 있는 갈퀴의 모습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갈퀴의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기영에서 배운 대로 기의 흐름을 읽는 법을 사용하자 마침내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갈퀴의 오른쪽 등 날개뼈 아래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붉은색의 실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살짝 베인 듯한 상처처럼 보였고 그 주변으로는 불길한 검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자신의 관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즉시 흑획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두목,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갈퀴의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오른쪽 등에 어젯밤에는 분명히 없었던 칼에 베인 듯한 붉은 흉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기영에 따르면 저것은 관아와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필시 어젯밤에 그가 다시 산을 내려가 관아의 포도대장과 모든 약조를 끝마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흑호는 단우의 말을 듣고 자신을 시험하듯 다시 한번 갈퀴가 있는 훈련장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신뢰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마침 칠성산 산적들이 인근 고을의 악덕 형암의 조세 창고를 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흑호는 이 잔칫날을 갈퀴의 배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의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할 결전의 날로 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배신자를 처단하고 산채를 지켜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쇠와 자신을 따르는 몇몇 충직한 부하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아 오늘 밤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잔치에 사용할 술독의 술을 모두 맹물로 바꾸게 했고
잔치 마당 주변의 지붕과 나무 위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물을 들고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해가 지고 산채 마당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워지고 요란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적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갈퀴와 그를 따르는 반란 세력들 역시 오늘 밤이 흑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교활한 미소를 숨긴 채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갈퀴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산적들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갈퀴의 공을 치하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이번 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의 의형제인 갈퀴의 뛰어난 지략 덕분이다. 그의 충심과 용맹은 우리 칠성산의 가장 큰 보물이다. 흑호는 칭찬을 늘어놓으며 갈퀴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갈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의기양양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흑호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자네의 그 충심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일세라고 외치며 갈퀴의 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치는 척하면서 그의 저고리 옷고름을 순식간에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갈퀴의 상반신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의 오른쪽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흉터가 타오르는 횃불 아래 만천하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것처럼 붉고 선명했으며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나자 갈퀴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비수를 꺼내 들고 흑호를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 칠성산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어라. 그의 외침과 동시에 잔치를 즐기던 산적들 중 3분의 1 정도가 일제히 숨겨둔 무기를 꺼내 들고 흑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형제 간의 싸움, 산채의 명운을 건 거대한 싸움의 막이 올랐습니다. 갈퀴의 반란 신호와 함께 수십 명의 산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흑호가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흑호가 술에 취해 있고 자신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당황한 흑호가 아닌 그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흑호는 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잔치마당 주변의 지붕과 나무 위에 숨어있던 충성파 산적들이 거대한 그물들을 일제히 아래로 던졌습니다.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달려들던 반란군의 선두 그룹은 그대로 그물에 얽혀 넘어졌고 뒤따르던 자들까지 함께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갈퀴의 부하들이 그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흑호의 편에 선 산적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을 굵은 몽둥이나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다누와의 대화 이후 더 이상 불필요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형제였던 이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을 제압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반란군들은 자신들이 마신 술이 맹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잔치 마당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아닌 거대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함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갈퀴는 자신의 계획이 시작부터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은 채 흑호를 향해 직접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의 목숨만 거두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칠성산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진 고수였습니다. 그의 비수는 뱀처럼 교활하게 흑호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흑호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중한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갈퀴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먹과 발로 그를 상대했습니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의형제였던 갈퀴를 자신의 손으로 베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마치 상처 입은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처절하고 격렬했습니다. 싸움이 격화되는 동안 어린 단우는 안전한 막사 안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호의 바로 뒤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전장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노련한 장수처럼 싸우는 산적들, 개개인의 얼굴에 나타난 기운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과 아군이 뒤엉켜 싸우는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싸움의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예언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싸움을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지략가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혼란스러운 전장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고 고요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난투가 벌어지는 동안 단우의 역할은 결정적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흑호의 옆에서 전장을 지휘하는 작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각 산적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두려움, 허세, 분노, 탐욕의 기운이 마치 색깔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기운을 읽어 상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간파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이 터져라 외치며 흑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황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정면에 있는 저자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곧 도망칠 것입니다. 그의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 뒤를 치십시오. 흑호는 단우의 외침을 듣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과연 상대는 허세를 부리다 등을 보이며 도망치려다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단우의 외침은 전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소의 아저씨,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저 단칼잡이를 조심하십시오. 그의 코에 살기가 가득하니 동료를 희생시켜서라도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무소에는 단우의 경고에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고 아니나 다를까 반란군 하나가 다른 동료를 방패 삼아 그의 옆구리를 노리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우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저기 저 덩치 큰 자는 용맹해 보이나 턱에 탐욕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가 지키고 있는 전리품 상자를 먼저 공격하면 그는 동료를 버리고 재물을 지키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흑호의 부하들이 상자를 넘어뜨리자 그 거구의 산적은 싸움을 멈추고 허둥지둥 흩어진 재물을 줍기 시작했고 그 틈에 그의 주변에 있던 반란군들의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우의 지휘는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것을 넘어 아군의 장점까지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왼쪽에 우리 편은 힘이 좋으니 방어보다 공격에 집중하게 하시오. 오른쪽에 저들은 날래니 흩어져서 적의 측면을 교란하게 하시오. 그의 지략은 병법서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얼굴과 기세를 읽는 천기영의 비기를 실전에 응용한 살아있는 전술이었습니다. 흑호와 그의 부하들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지시에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말대로 할 때마다 싸움이 신기할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점차 그의 외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반란군들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마저 저 단상 위의 어린아이에게 꿰뚫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전세는 순식간에 흑호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수적으로는 비슷했던 싸움은 단우라는 절대적인 지략가의 존재로 인해 일방적인 제압전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갈퀴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가 사실은 수백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남은 숨겨둔 묘수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갈퀴는 더 이상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흑호와의 싸움에서 슬쩍 뒤로 물러나며 자신을 따르는 마지막 남은 부하들에게 후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산체의 가장 깊숙하고 으슥한 곳에 위치한 제단 뒤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처럼 위장된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는 산체의 반대편 계곡으로 이어져 있었고 바로 그 계곡에서 광운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극소수 신복만이 아는 최후의 도주로이자 역전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빠져나가 관군을 이끌고 돌아오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우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의 얼굴에 서린 기운을 읽고 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우는 갈퀴의 콧잔 등, 즉 제백궁 주변에 유독 흙과 돌의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재물이나 권력만큼이나 땅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단우는 그 기운의 정체가 필시 비밀 통로나 지하 은신처일 것이라 추측했고 이 사실을 미리 흑획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흑획에 갈퀴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제단 뒤쪽의 낡은 사당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곳에 그의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흑호는 단우의 예언에 따라 이미 며칠 전부터 무쇠를 시켜 그 비밀 통로의 출구를 정찰하게 했습니다. 무쇠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산적들이 버려진 채석장이라 부르는 험준한 계곡의 절벽 한가운데서 교묘하게 위장된 동굴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 바로 위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쌓여있는 거대한 바위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더미는 겨우 낡고 썩은 나무, 지지대 몇 개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흑호와 무소에는 이곳이야말로 갈퀴와 관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미리 그 절벽 위로 올라가 지지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거대한 망치와 밧줄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우의 예언과 흑호의 결단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갈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따르는 마지막 부하 대여섯 명과 함께 어두운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통로를 달리며 곧 합류할 광운과 함께 흑호의 목을 베고 이 산체의 주인이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통로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고 마침내 출구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신호인 횃불을 높이 들어 계곡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관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땅이 울리는 무서운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갈퀴가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 횃불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절벽 위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무소해가 흑호의 신호를 받고 거대한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위태로운 바위 더미를 지탱하고 있던 낡은 나무 지지대의 중심부를 내리쳤습니다. 콰지직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지지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균형을 잃은 수백, 수천 개의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마치 성난 강물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갈퀴와 그의 부하들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덮쳐오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시간도 저항할 기회도 없이 거대한 산사태에 그대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쏟아져 내린 돌과 흙더미는 순식간에 비밀 통로의 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도주로는 이제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버릴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갈퀴는 다행히 바위 사이에 끼어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대부분 중상을 입고 돌무더기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비밀 통로는 이제 스스로 판 무덤이 되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을 집어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혹은 굶어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계곡 아래에서 갈퀴의 신호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관군들은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집채만한 바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무기와 갑옷도 내팽개친 채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생각하며 다시는 칠성산 쪽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흑호는 단 한 명의 부하도 희생시키지 않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오직 단우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반란군과 관군을 모두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그는 절벽 아래에서 아비규환을 이루며 도망치는 관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승리의 기쁨보다 배신자에 대한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싸움이 완전히 끝난 뒤 흑호는 단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우는 여전히 단상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난 잔치마당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교만함이나 안도감 대신 인간의 어리석은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흑호는 그 작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어린 소년을 향한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단우는 그저 고개를 들어 흑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운명을 구원한 가장 깊은 신뢰로 맺어진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돌무더기 속에 갇혀 굶주림과 부상에 지친 갈퀴와 그의 부하들은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흑호의 부하들은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산채의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흑호의 발치에 끌고 왔습니다. 산적들은 배신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당장 그들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흑호였다면 그는 주저없이 칼을 뽑아 갈퀴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배신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산적의 규율이었고 그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단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단우의 눈은 그에게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심과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우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살인자의 상이 없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칼을 뽑는 대신 갈퀴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을 이용해 그 칼을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으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부러진 칼날을 갈퀴의 발 앞에 던져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갈퀴, 너는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니며 이 칠성산의 산적이 아니다. 흑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놈의 목숨까지 거두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는 오늘부로 이 산에서 추방이다. 내 놈을 따랐던 이 어리석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칠성산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만약 다시 한번 이 산의 그림자라도 밟는 날에는 그때는 내 놈의 목이 아니라 온몸의 뼈를 부러뜨려 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그의 선언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산적에게 있어 산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외톨이로 죽어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갈퀴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흑호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적들은 처음에는 흑호의 관대한 처분에 불만을 표했지만 이내 그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숙연해졌습니다. 흑호는 피를 피로 갚는 잔인한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신 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심판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잔인했던 산적 두목 흑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원칙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용서와 단절을 통해 자신의 무리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진정한 의미의 두목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 소년 단우가 있었습니다. 갈퀴와 그의 잔당을 추방한 다음 날, 흑호는 남은 모든 산적들을 다시 훈련마당으로 소집했습니다. 산채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배신자들이 사라진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결속력이 느껴졌습니다. 흑호는 자신의 옥좌가 아닌 모든 산적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결심을 장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제의 싸움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 우리는 배신자를 가려냈고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산적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흑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힘주어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칠성산 산적은 더 이상 힘없는 백성의 등을 치고 지나가는 상단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리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도적, 즉 의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의적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산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설고 거대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흑호는 그들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자신의 진심을 담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수하려 했지만 우리의 칼은 엉뚱하게도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읽는 눈, 단우가 있다. 우리는 이제 단우의 지혜를 통해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악인과 도움을 받아야 할 선인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칼잡이가 아니라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집단이 될 것이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산채의 가장 높은 깃대에 걸려있던 해골이 그려진 낡은 산적 깃발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 바탕에 붓으로 힘차게 쓴 의자가 새겨진 새로운 깃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깃발을 무쇠에게 건네주며 가장 높은 곳에 다시 개양하라고 명했습니다.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하자 침묵하던 산적들 사이에서 마침내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의적 칠성채, 두목만세. 그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흑호의 진심 어린 연설에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도적대가 아니라
대의 명분을 가진 의로운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과 새로운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핍박받는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깃든 전설의 장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날 저녁, 흑호는 단우를 자신의 처소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처소는 더 이상 약탈한 재물로 가득 찬 난잡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간소하고 정갈하게 공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단우를 위해 얼마 전 습격했던 비단 상단에서 나온 가장 부드럽고 좋은 비단으로 만든 새 옷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단우의 낡고 먼지투성이인 옷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벗기고 정성스럽게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단우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부드러운 비단 옷의 감촉이 어색했지만 흑호의 따뜻한 손길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흑호의 투박한 손길에는 아버지의 그것과 같은 서툴지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을 모두 갈아입히자 흑호는 갑자기 단우의 앞에 털썩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우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흑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우야, 내가 너에게 큰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내 사사로운 청을 하나 하려 한다. 너는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던 나의 더러운 영혼까지 구원해 주었다. 너는 내 평생의 은인이자 나의 스승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남고 싶지 않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외롭게 살아왔다. 가족을 잃고 형제에게 배신당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단우야, 만약 네가 괜찮다면 이 못나고 거친 나를 너의 아버지라 불러주지 않겠느냐. 이 험한 산채가 너에게는 초라한 집이 되겠지만 내가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아껴주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겠다. 부디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 그의 청은 진심이었고 절박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거대한 호랑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작은 용의 눈동자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할아버지마저 잃은 뒤 홀로 차가운 세상을 떠돌아야 했던 단우.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지만 흑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흑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단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상처 입고 외로웠던 호랑이는 마침내 자신을 치유하고 이끌어줄 현명한 아들을 얻었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어린 용은 자신을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칠성산의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두 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칠성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거칠고 난폭했던 산적들은 흑호의 지도 아래 엄격한 규율과 대의를 따르는 의로운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우가 관상을 통해 지목한 부패한 탐관오리나 악덕 지주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담하고 신속했으며 빼앗은 재물은 반드시 인근의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칠성산의 의적, 흑호 장군에 대한 소문이 영웅담처럼 퍼져나갔고 관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의 신출귀몰한 행방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활동 뒤에는 언제나 사람의 운명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단우의 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악랄하기로 소문난 안동 현감이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인 막대한 양의 쇠곡과 재물을 싣고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렬이 단풍이 붉게 물든 칠성산의 가장 좁은 협곡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협곡의 양쪽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사내들이 바람처럼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용맹한 호랑이와 함께 의로움을 상징하는 의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행렬의 가장 앞에는 산처럼 거대한 흑호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서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 위에는 마치 매처럼 작은 소년 단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단우는 저 멀리 가마 안에 앉아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는 안동 형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두목인 흑호를 향해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임에는 백성의 고혈을 짜낸 탐욕의 상이 가득하고 눈 밑에는 무고한 사람을 해친 죄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입술은 얇고 뒤집어져 거짓을 일삼고 턱은 뾰족하여 아랫사람을 돌보지 않으니 저 자는 하늘의 벌을 받아 마땅한 대악인입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은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단우의 말을 들은 흑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거대한 칼을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듣거라. 우리는 하늘을 대신하여 저 자의 죄를 묻고 백성의 것을 다시 백성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저항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모두 쳐라. 그의 외침과 함께 칠성체의 의적들은 성난 파도처럼 관군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하늘의 비밀을 읽는 용의 눈.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새로운 의적의 전설은 바로 그 순간 장엄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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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습니다.